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놀란 게 매불쇼 나와서 한 발언하고 그전에 뉴스공장에서 한 발언하고 둘 다 편집을 했는데 사실 매불쇼께 훨씬 더 강력했잖아요. 매불쇼는 거의 무편집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던 거. 근데 그 얘기가 보니까 분명히 뉴스공장에서도 비슷한 결로 말을 했는데 상당 부분 편집했다고 느낀 건데 유시민 작가는 그러면은 김어준 씨에 대해서 혹시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전당대회 사후에 할지도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본인 얘기했던 대로 다 김어준 씨가 안내 보내주고 한 50% 정도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불만을 표시하더만. 불만도 표시했고. 네. 그러나 둘은 또 약간 동업관계,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슨 뭐 관계를 끊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서로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제 설정과 해석 권력으로서 그만한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네. 다만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저는 뭐 김어준 씨는 그렇다 치고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까지 뛰어들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크게 입을 가능성이 있죠. 솔직히 말하면. 정청래가 만약 패한다면 패인의 한 40%는 맞아요. 유시민 작가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그 오히려 좀 정청래 후보에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너무 나갔어. 필연적 패배 실패의 길 이런 건 너무 나간 거예요. 4년 그러니까 이건 남았는데. 약간 걱정이나 우려가 아니고 증오, 저주 약간 맞아요. 이런 데까지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중간에서 갸우뚱하던 사람들조차도 저거까지는 아니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뭐냐? 이게 아까 이제 무슨 세력화에 나설 거다. 다당제 얘기도 하셨고. 네. 본인이 그걸 할 능력은 제가 보기에 없어 보이고 결국에 어떤 플랫폼을 키우자. 뭐 조국혁신당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다음 총선 공천권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또 한 번 격렬한 갈등이 벌어질 거예요. 아. 그때 그 갈등의 결과로서 일부가 이탈해서 조국혁신당이라는 플랫폼에 올라타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돼. 네. 조국혁신당을 흡수통합할 수도 있어요. 민주당에서. 물론 그렇죠. 네, 네. 흡수통합할 수도 있는데 뭐 그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있다고 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저는 유시민 작가든 김어준 씨든 여기서 그냥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혹은 본인들의 의지나 이걸 그냥 접진 않을 거다. 뭔가 시도를 해도 할 거다. 네. 차기 권력 재편을 앞두고서. 말씀해 주신 건데. 그 네. 밭글 보셨죠? 밖을 어떤 신청 14명, 조국혁신당 12명 해가지고 신당을 창당한다. 아, 물론 뭐 상상에 기반한 걸 아니, 같긴 합니다만은. 계속 여의도에서 그거 돌아. 밭글이 돌아요. 혹시 돌리시는 거 아니죠? 아니, 저는 밭글을 받기만 합니다. 뭐 비슷한 얘기가 돌아요. 예. 근데 일단 신청계가 14명씩이나 탈당한다고 14명이 돼요, 근데? 14명이 되냐? 이게 가장 궁금하고 그 최민희도 같이 안 갈걸요? 만약에 정청래가 그렇게 마음먹는다 기반을 하더라도. 버리고 가기 쉽지 않겠죠. 최고위원은 네. 될 것 같은데 보더라도. 그러니까 네. 뭐든지 이게 이제 뭐 지각 변동 분당 뭐 창당 이거는요. 대권 주자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 안철수가 대권 주자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근데 정청래 이름으로 뭐 창당 분당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아니 상상도 근데 못할 일이에요. 그 유시민 작가랑은 이제 정당 활동도 같이 해보셨으니까 그분의 장단점을 좀 알 것 같은데 이런 정치적 국면 내에서 의사결정도 보였을 것 같고 장점과 단점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시민 작가의 장점 많죠. 네. 누구보다도 이 복잡한 현실을 아주 간명하게 맞아요. 도식화해서 네. 설명하는 능력은 대한민국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자기가 대신 어머머머 해서 먹이는 그 능력이야. 그러니까 전철안에서 할머니가 자꾸 땅콩 주는데 네. 먹고 봤더니 할머니가 그 땅콩 입에다 넣고 이렇게 초콜릿 드시고 땅콩 아, 땅콩 남은 거 아무것도 어. 땅콩. 근데 그 능력은 대한민국의 최고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이런 거를 단순하고 도식화시켜가지고 딱 설명해주는 능력. 그럼 귀에 쏙 들어오거든.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좀 오바도 있고 비약도 있고 때로는 가스라이팅도 있고 이런 면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분이 이런 류의 권력 갈등에 접하게 되면 굉장히 편협해져요. 그렇지. 극단적으로 편협해지고 극단적 진영주의자가 돼. 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진영 내 진영주의자가 된 거예요. 네. 저렇게까지? 이를테면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분이 그 저기였잖아요. 이 뭐라 그래야 그 신경안정제였잖아요. 네. 이 내란에 맞서서 맞아요. 그 탁월한 해설 능력과 탁월한 예측력과 이런 걸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고 그 복잡한 정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진영 내부 갈등으로 빚어지니까 그 안에서 갑자기 강팍해져 가지고 그 눈빛, 표정, 야, 그 말투 네. 무서울 정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를 잘 아는 그런 어떤 그 정치권의 원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쟤는 정치에서 멀어져야 된다. 쟤라 그러면 누군지 드러날 것 같아. 정치에서 멀어져야 된다. 정치에서 멀어지면 눈빛도 좋고 다 좋다. 옛날에 알쓸 신잡할 때. 맞아요. 예. 네, 그때 지식인으로서 장점이 확 살아나잖아요. 엄청 표출됐죠. 네. 물론 그때도 잘 모르는 거 틀린 거 많아가지고 나영석 PD가 곤란했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럴 수 있지 그거야. 근데 정치에 가까워져 오고 특히 이 진영 내부, 권력 내부 싸움에 돌입하면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 그 뭡니까 국민참여당 창당해서 나올 네. 때 네. 민주당 내에서 참정연하고 예. 난인고 백바지 싸움하고 이럴 때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은 또 본인이 현실 정치에서 은퇴했잖아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현실 정치에서 은퇴했던 분이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정치에서 약간 거리를 둔 채로 이 정치권의 복잡한 얘기를 단순하게 정리해서 이 전달해주는 진영 내부로 이런 역할을 하면 딱이에요. 개입은 하지 말고. 네. 근데 그 선을 이분이 이번에 넘어가지고 완전 넘었죠. 너무 네. 깊이 들어왔어요. 너무. 이분이 왜 이랬나 복귀해 보면은 지난해 12월부터였어요. 본인도 지난해 12월부터 자기를 씹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용역, 뭐 저 철거, 조법. 네.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를 비판하는 신진 젊은 비평가들을 막 문제 삼으면서 배우가 수상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고 불합리하면 그거 지적하면 그만인데 맞아요. 네. 어른으로서 점잖게 하면 되는데 막 이 배우가 이상하다. 뭐 이제 굉장히 도를 넘어요. 악마화를 합니다. 선악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AB로 할 수 있는데 AB만 하면 너무 좀 그 없어 보이니까 C까지 넣은 거 아니에요. 일주밥까지 만들어가지고. 네. 그런 태도를 보면서 아 이분은 지금 자기 한마디만 하면 그 해석 권력으로 민주진영에서 정설이 되고 진리가 되는 이 구도가 흔들리는 현실을 굉장히 많이 노여워했구나, 네. 노여워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다 이재명이 시켜서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근데 우리 그 평론가님이 옛날 유시민 작가랑 볼 기회가 꽤 있으셨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김어준 씨와 유시민 작가가 사석에서 둘이 나눈 대화 양상들을 봤을 때 두 분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로 느껴졌습니까? 그 저기 유시민하고 김어준이 친할 때, 네. 또 김어준과 제가 친할 때는 유시민은 그냥 패밀리였어요. 패밀리다. 제가 조금 김어준 총수와 멀어지니까 그때는 얼굴도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 아 유시민 작가가 우리 네. 김용 평론가님한테. 네, 그래서 아 이분이 김어준과 굉장히 친한 모양이구나라는 아니 생각은 우리가 했었어요. 뭐 사석에서 김어준 씨를 본 사람들이 몇몇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뭔가 이제 대화에서 이제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의 느낌이 든다는 얘기들을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유시민과의 관계는 대등한 겁니까 어떤 거예요? 네. 아마 김어준의 뭐 인격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의 플랫폼, 그렇죠. 플랫폼을 픽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유시민 작가가 픽한 것이다. 플랫폼을 택한 것이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높이 사는 거죠. 음, 그리고 그 영향력을 전제로 또 그게 본인의 네. 해석 권력으로서 영향력이 더해지면 증폭되잖아요. 시너지가 나잖아요. 다른 정치인들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렇죠. 문재인 네. 정부 때는 아예 의제를 끌고 가고 정치를 다 끌고 갔어요. 그 두 사람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정부 들어서 그게 안 통하는 건데 그건 이제 권력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달라졌고 그다음에 약간 여당의 주류 세력 그것도 이제 교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자기들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전에 가졌던 영향력 이게 계속 건재해야 돼. 그게 유지돼야 돼. 이렇게 이제 조바심을 갖기 시작하면 네. 무리를 하게 돼요. 그 무리가 저는 ABC론이었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렇죠. 세상을 어떻게 ABC로 나눕니까? 본인 스스로도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굉장히 부끄러울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그 촉법 영역들 누구 얘기하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걔들 말도 안 들어. 거기 다 까칠한 애들 뭐 신인규, 하원기, 뭐 강성필 말 듣는 애들이 아니에요. 누구. 근데 무슨 촉법 영역이에요. 뭐 대통령이 시킨다고 말 들어요?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장강의 안물이 돼서 네. 빗물이 밀려오면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아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추해지는 겁니다. 그 유시민은 그 말씀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왜 그러니까요. 김어준하고 가깝냐, 왜 최욱과 가깝냐, 음. 뭐 이 질문과도 연결이 돼요. 연결되는 겁니다. 네. 항상 적절한 때에 자기가 나가고 싶은 플랫폼을 택합니다. 예, 그 예전에 한동안은 사장 남천동에도 나가기도 아 하고 맞아요. 그랬어요. 기억납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유력하면서도 젊은이들에게 소구가 되는 그런 플랫폼에
택해서 나갔던 거죠. 이번 2분 뉴스도 나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이제 자기 칼라의 촉법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평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제 평가가 아니고. 이거 보면서 이 유시민 작가에게 있어서 눈에 들려면은 플랫폼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점을 좀 아니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제가 뭐 정당 생활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기자로 관찰만 했는데 유시민 작가가 저는 진보 정당을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고 대통령을 상대로 그렇게 거침없는 분인데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라는 것은 뭔가 사회적 약자들을 뭔가 키우고 늘 소수 입장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네. 진짜 할 말이 많아요. 네. 근데 길게 안 했잖아요. 민주노동당과 합당 국민참여당과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의당까지 오고 정의당 뭐 선거 부정 사태 일어나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정계은퇴 선언하고 물러갔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2012년 대선 때부터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어찌 됐건 간에 유시민 그 작가는 당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국민참여당도 만들었고 앞에 개혁당도 했잖아요. 네, 그 개혁당도 만들었고 네. 정의당도 사실 뭐 같이 만든 셈이에요. 그렇죠. 근데 당을 만들기만 하지 유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는 리더십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이제 손절을 하거나 끊을 때는 정말 무책임해요. 이게 개혁당이 대표적이었어. 유지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냥 자기가 모아가지고 해산 선언 해버리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거기서 국민참여당 연필 보편 자까지 다 들고 갔어. 국민참여당도 좀 비슷했고. 결말이 그다음에 이제 뭐 정의당 와서야 뭐 본인이 전적으로 혼자 책임진 게 아니었으니까 어찌됐건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에 잘 맞지 않아요. 본인이 그걸 느끼고 이제 자기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은퇴한다. 좋아요 거기까지. 그리고 뭐 비평가의 길, 평론가의 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때는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사과. 노무현 재단 그 사과한 이후로 그때 사과문을 보면 진짜 정말 자기 반성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사과문 문학의 정수야. 예. 근데 그러놓고 다시 그거 한다는 거는 이건 뭘까? 그건 재판 받아야 되니까요.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좋아요. 저는 뭐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보려고 왜냐면 아니, 그렇죠. 한때 당도 네. 같이 했고 맞습니다. 또 예전에는 네. 좋아하는 선배였고 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방식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작가로서 또 정치 비평가로서 본인의 영향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까지 그 강팍한 눈빛 보세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정치에 뛰어들든가 다시. 저는 유시민 씨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그 국민참여당 때 한 8억 정도 빚을 졌어. 예. 그리고 이제 그 통합진보당을 네. 만들잖아요. 그 저기 진보신당 쪽에 노회찬 심상정 그 맞아요. 두 네. 분과 또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당을 만들었는데 그 부채를 다 그래서 결국 통합진보당이 지게 됐는데 승계를 그리고 해서. 나서 2012년 총선과 함께 또 이렇게 당이 갈라지잖아요. 그럼 그 부채는 도의적으로 자기가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소송 거니까 우리 빚 아니다. 통합진보당이 감당하라. 이래가지고 결국 소송에서 이겼어. 그분들이 유시민 쪽이. 그래서 그쪽 통합진보당에 계신 분들이 그 빚을 다 갚았네. 이자가 또 급격하게 불어나가지고 한 10억 가까이 돈을 모아가지고 특별당비 모아가지고 대신 내서 자기들이 꾼 빚도 아닌데 자기 대신 갚아준 거야. 그래놓고 그렇다면은 뭐 아무리 적대적인 당이 됐다 하더라도 뭐 본인이 재산도 많겠다. 좀 일정 부분 기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못 본 척. 그러니까 뭔가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당을 창당할 때는 굉장히 영향을 발휘하지만 실제로 유지하고 결말이 늘 이렇게 보면은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일종의 같은데. 막스 베버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책임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윤리, 신념윤리 따지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어쨌든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치 주변의 인물이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종의 책임윤리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 결과까지도 책임지면서 정치를 그렇습니다. 하는 게 네. 이제 정치인의 자세인데 이제 그런 건 없죠. 2002년에 이제 결국 대선 승리와 함께 나중에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씨가 이끌고 그 전에 만들었던 개혁국민정당이 열린우리당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갈 때 개혁국민정당에 있던 뭐 연필 한 자루까지 다 들고 갔다 그랬는데 당시 현장에서 남아 있으면서
그 광경을 다 지켜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 과정을 다 지켜본 사무처 담당자 정진상 실장이. 아 그랬어. 예. 또 몰랐던 사실이네. 정진상 실장이 유시민의 당시 행동을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유시민 작가도 이재명 대통령과 워낙 오랫동안 같이 호흡했던 정진상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네요. 잘 알겠죠. 네. 네. 그래서 그랬으면 알겠죠. 야 묘한 그런 공통분모가 그냥 뭐 그냥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예. 네.